사진 한 컷으로 역사를 본다. 안녕하세요. 히스토리 한 컷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사진 한 컷으로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이야기할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예. 저는 이 히스토리 한 컷을 진행하면서 느끼게 된 게 자세히 봐야지 예쁘다고 사진 한 장도 자세하게 들여다보니까 그 찰나의 순간에 사람들의 표정 하나하나, 동작 하나하나까지 더 잘 와닿더라고요. 근데 저는 원래도 사진에 관심이 많았는데 더 좀 잘 찍어보고 싶다. 찍히는 것뿐만 아니라 나도 좀 더 잘 찍어보고 싶네요. 우리 사진 기술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신 분. 왜? 원래 이렇게 잘생긴 분들이 간절함이 없어요. 셀카를 찍을 때 그냥 난 막 찍어도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얼굴 믿고. 얼굴을 믿고 찍으시기 때문에 저도 절박함이 없구나. 승훈 씨 나이 때는 막 찍었습니다. 다 잘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찍어도 예, 그럼 지금부터 히스토리 한 컷의 최초 한 컷을 만나보겠습니다. 예스. 삼팔선을 두고 남과 북이 갈라진 지 3년 후 1948년 8월 15일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같은 해 9월 9일 김일성을 주축으로 한 북한의 정부 수립. 남과 북의 신탁 통치는 끝이 나고 서로의 대립은 극에 달한다. 1950년 6월 25일 오전 4시 북한 공산당의 기습 남침에 의해 한반도를 피로 물들인 6.25 전쟁이 발발한다. 히스토리 한 컷. 이게 저기 이제 전쟁이 시작되고 난 후의 사진이겠죠. 탱크가 보이는 거 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탱크 옆에 군인들이 아니라 민간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가까이 둘러싸고 있고 또 이렇게 두 손을 들고 있는 게 처음에는 항복을 하는 건가 했는데 항복인가? 그러기엔 좀 축제 분위기 같은 약간 표정이 만세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밝아 보여요. 되게 환영하는 느낌? 굉장히 환호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들고 있는 게 인공위 같아서 북한 사람들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태극기 같아 보이진 않아요 지금. 저 탱크는 그러면은 북한 탱크인 거죠? 그러게요. 모르겠어요. 북한에? 저 사진 속에 있는 탱크는 북한의 탱크가 맞고요. 1950년 7월 남한 주민들이 북한군 탱크를 환영하고 있는 모습이 사진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탱크를 가지고 네. 내려오고 있는데 어떻게 남한의 주민들이 환호를 몰래 가져왔나? 당시에는 남한에도 공산주의자들이 있고 북한에도 자본주의 자유주의자들이 있고 이게 이념과 체제 전쟁이다 보니까 지역에 상관없이 지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살기 위해서도 이렇게 환영하러 나와야 되는 경우도 많았고 아니면 이제 체제 우월성을 또 과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이 나오라고 하는 거죠. 히스토리 한 컷 퀴즈. 퀴즈다. 이 사진은 북한군 탱크를 향해 환영하는 남한 주민들의 모습이다. 당시 저 사진은 땡땡해서 찍은 사진이다. 여기서 땡땡은 무엇일까? 간만에 나이 들어 좀 있는데요. 이게 탱크 앞이니까 위험하잖아요. 사진 찍는 사람이. 작정해서 찍은 거죠. 작정해서 네. 심심해서 찍었거나 탱크 앞에서 저 사진에서 뭐 심심해서 찍은 사진이다. 네.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요. 저 사진이 과연 자연스럽게 합성. 조작해서? 그런 조작하고 합성 이런 사진들을 또 많이 봤으니까 우리도 보면은 예능 같은 거 촬영할 때 카메라 잘 보이게 짜르르 이렇게 쓰잖아요. 얘기할 때. 각 맞춰서. 또 반원으로 쓰잖아요. 약간 저기도 카메라 약간 잘 보이게 이쪽으로 좀 쓰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었죠. 오른쪽 라인이. 그러면은 연출해서 찍은 사진이다. 연출. 연출. 아, 맞췄네.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전술 중에 하나가 선전선동이라고 하죠. 프로파간다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이 사진은 전쟁의 시기에 아주 중요한 프로파간다의 도구로 쓰였고 지금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북한의 프로파간다 사진의 전형적인 그런 사진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저희가 6.25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맞아요. 남침해 왔다. T-34. 소련제 탱크라는 키워드와 북한의 해방군을 맞이하면서 만세를 부르고 있는 남한 주민들의 모습이 그런 연출된 그런 사진으로 보입니다. 이런 거는 딱 사진 보자마자 알아들어야 되는데 항상 설명 듣고 나서 이런 거 보이니까 조금 답답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네, 진짜 말씀하시니까 뭔가 좀 어색하긴 해요, 사진이 이제. 네. 연출에 대한 논란이 없는 진짜 배기 사진도 좀 있을까요? 있죠. 전쟁 중에 찍힌 사진? 예, 정말 전쟁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민중의 아픔과 그런 애환이 정말 그대로 잘 드러나 있는 사진인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1951년 1월 8일에 이 냇가에 어느 탱크가 전복되어 있는 거예요. 와. 정말 잘 찍었다. 예, 근데 그 앞에서 여성 주민들이 빨래를 하고 있습니다. 와, 저 탱크 앞에서 왜 저렇게 빨래를 하지? 와, 저 탱크 앞에서 왜 저렇게 빨래를 하지? 탱크 앞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빨래터에 탱크가 있는 거죠. 빨래터에 탱크가 있는 거죠. 난 매일 가던 빨래터인데. 예, 냇가 옆으로 가다가 어떤 공격을 받아서 굴러 떨어진 거죠. 바로 이거예요. 정치 지도자들이 보고 싶고 보여주고 싶은 건 전쟁에서의 승리의 모습이거든요. 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저렇게 참혹한 전쟁 속에서 피해자가 돼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저런 탱크가 바로 치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경우는 몇 년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옮기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런 메시지가 잘 담겨 있는 사진이고요. 이 전쟁의 실상을 보여주는 정말 좋은 사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어디예요? 또 배경이 바뀌었습니다. 완전 지금. 전쟁터인데 여기는? 있어. 저희가 지금 함락된 서울의 한복판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종로인가 여기가? 저 가운데 중앙청 건물이요. 저 뒤에 북악산. 인왕산, 북악산. 북악산. 근데 이게 부엌산이요? 가상이라는 걸 알면서도 막 연기가 솟아오르고 그러니까 방금 폭격당한 것 같아서 무서워요. 야, 진짜 이 서울이 타오르는 걸 보니까 너무 현실감이 2배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이 우리 보통 이제 새벽에 일어났다. 네.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군이 전면제 남침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3일 만에 서울을 이제 북한군이 점령했던 상황이니까 아주 좀 정말 급박한 상황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김일성은 우리를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자신 있어 할 만큼의 그런 남한이 만만했나요? 만만했죠. 자신감이 차고 넘쳤습니다. 사실은 북한은 꽤 빨리 침공하고 싶어 했어요. 가능한 한 빨리 할수록 좋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중국하고 소련이 말렸어요. 그러다 미국이 참전하게 되면 이게 세계대전으로 확대될 수가 있다. 그리고 그때는 소련과 중국도 미국을 굉장히 겁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겁냈기 때문에 말리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계속 이제 설득을 해요. 괜찮다. 미국은 참전하지 않는다. 그리고 미국이 참전하기 전에 우리가 단기전으로 끝낼 수 있다. 그래도 못 믿겠으면 지원이라도 팍팍 해줘라. 그래서 소련도 북한이 단기간에 남한을 점령할 수 있을 만한 전력을 끌어올려야 된다라고 해서 계속 군사 지원하고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군사력이 남한에 비해서 월등했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군사력이 차이가 나는지 비교해 볼까요? 남한은 병력이 10만 5,752명인데 북한은 거의 2배나 많은 19만 8천 명이 넘었고 전투기는 10배 차이 나요. 남한은 22기, 북한은 226기. 전차나 경자주포 장갑차는 아예 우리는 있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저 군사력만 비교를 해봐도 북한에서는 충분히 단기전에 끝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압도적인 차이가 나니까요. 바꿔서 말하면 저렇게 아무런 대비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남침을 당한 우리 입장은 또 얼마나 맞아요. 그렇죠. 당황스러웠을지. 그렇죠.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6.25 전쟁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네. 임용한, 심용환, 용용 브라더스께서 네 글자로 압축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글자로? 속전 속결. 속전 속결. 빨리 싸워서 빨리 끝내자.
소련의 지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무기도 받고 훈련도 받고 어떤 그런 시스템들을 빨리빨리 만들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빨리 끝내는 것이 또 굉장히 좀 중요했고 그것이 이제 미국의 참전을 또 막을 수 있다고 봤었기 때문에 핵심적인 과정이 이제 속전속결이 목표였다. 그러면 초반에는 얼마나 속전속결로 진행이 됐나요? 이게 이제 그 6월 25일이니까 6월 말에 터진 사건인데 7월 말 딱 한 달만 지나면 사실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낙동강 방어선, 그러니까 경상도를 제외하고 전 지역이 이제 북한군의 점령하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계획대로 좀 됐던 것 같아요, 초기에는. 속전속결. 이번에 임용환 박사님이 이제 말씀을 해주실 차례인데 좀 부담이 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속전속결이 너무 이렇게 와닿으니까. 딱 와닿아가지고 제 거보다 속전속결보다 조금 더 아름다운 라인 기대합니다. 네 글자로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미스터리입니다. 미스터? 미스테리? 미스테리. 그럼 뭐가 미스테리라는 거죠? 당시 한국군이 공격할 능력이 없다, 무기가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방어라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 방어하는 데 있어서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첫째 그 유명한 6월 25일 날 휴가. 맞다. 휴가 외박 거의 부대 30%가 나가버립니다. 30%. 30%? 절대 하면 안 되는 일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휴가를 이렇게 전력이 와야 될 정도로 내보내면 안 돼요. 맞아. 휴가 10명 중에 3명이 나가면 군대 전력이 30%가 빠지는 게 아니에요. 간단히 말해서 그 헌비 같은 거 있잖아. 맞아. 기관총 사수, 운전수 있는데 네. 운전수가 휴가 갔어요. 아무것도 그럼 못하는 그 뒤에 뭐 누가 있어도 아무 의미가 멈춘 없어요. 거죠. 기동이 안 되는구나. 예,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30%를 내보낼 일이 아니었는데 우르르 내보내서 거의 군대가 전력이 와야 되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어렸을 때 진짜 배우기를 25일 새벽에 막 군인들이 휴가 가거나 외박 가 맞아, 있었다. 맞아.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되게 안 좋은 타이밍에 터졌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설명하신 거 들으니까 되게 미스테리네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군대는 지휘부를 절대 한 번에 교체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그리고 군대가 지휘관이 오면 일단 병사들도 알아야 되고 그렇죠. 저기 지형도 알아야 되고 인수인계도 해야 되고. 네, 실제로 전투를 할 정도로 지휘관이 부대에 숙달하려면 최소한 6개월 내지 1년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거에 교체가 돼서 지휘부가 와해 상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사실 진짜 치명적인 건데 또 있어요? 이 남한의 저 병력이 문제가 있는 것이 1개 사단이 3개 연대면 이렇게 펼쳐 있어도 부족해요. 병력이 부족한데 수직으로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실제로는 1개 연대만 전방에 있었고 그중에 30%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투력은 한 10% 남아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남침을 맡게 돼요. 근데 비어 있었네요, 그냥. 이 정도면 거의 뭐 우리 군 안에 뭐 간첩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오, 역시 날카로워. 우리 중에 간첩이 있는 것 같아. 저 아니에요. 아니야. 저 아니에요. 저 북한군들은 밀린 와중에도 이런 오보도를 냈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나요? 그것도 지금 미스터리 중에 하나인데 갑자기 이제 북한군이 빨리 내려오니까 당시 보도가 좀 정신없이 나옵니다. 그런 거는 있는데 조금 오버는 또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밀고 올라갔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오는 거예요. 완전 거꾸로 된 예. 거네요. 근데 17년 때는 인천에서 상륙해서 피신하고 있었고 뭐 20km를 북진한 게 아니라 지금 20km 이상 뒤로 오고 있었는데 17년대가 해주시를 점령했다. 뭐 그리고 뭐 3~4일선에서 20km까지 북진했다. 이런 얘기가 막 나와요. 다만 그건 있습니다. 당시 육군본부도 전황을 잘 몰랐어요. 지금 같지 않으니까 정신없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만 그런 오버치고는 좀 오버하는 그러니까요. 뉴스를 접한 국민들이 정말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되는 건지 맞아. 아니면 다 끝났다고 그러니까. 안도의 한숨을 쉬어야 되는 건지.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은 비판을 받게 되는 게 한강다리 폭파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한강다리가 이제 끊기게 되면서부터 이제 전방에 있는 군대라든지 그리고 시민들, 정치 지도자들이 이제 피난 가지 못하는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게 좀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너무 큰 혼란을 초래한 그렇죠. 거네요. 이게 나중에 이제 분노가 많았어요. 네. 이 보도 믿고 피난을 안 그러니까요. 갔다가 희생된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더 멀리 퍼지게 된 이게 거예요. 완전 뭐 엄청난 무책임한 행동인 거잖아요. 근데 진짜 잠깐 밖에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와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래, 갔다 올까요? 갔다 올까요? 여기 갔다 오네. 럭키. 최대한 빠르게 남한을 점령하겠다는 북한의 계획. 다행히 이게 계획대로는 되질 않았죠. 네. 이 북한의 플랜이 틀어지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뭐가 있을까요? 역시 미군의 참전이죠. 공식적으로는 유엔군의 참전이지만 미군의 참전이 빨랐습니다.
북한이 예상했던 것 그리고 장담했던 것과는 다르게 미군이 신속하게 참전을 합니다. 아니 근데 지금 처음부터 이해가 안 됐던 게 미군이 철수하긴 했어도 그래도 우리 남한 뒤에는 미군이 있잖아요. 근데 북한은 왜 미국이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국공 내전에 지친 미국이 한반도 문제까지 신경 안 쓸 것이다라는 게 결정적인데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미국의 특징이라는 게 의사 절차가 느린다라는 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때도 뒤늦게 참전했죠. 2차 세계대전 때도 진주만 폭격 당한 다음에 의회에서 의결해서 참전했고 하니까 적어도 우리들이 계산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미국이 참전한다? 이거에 대한 어떤 시선, 의구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뭐 전혀 예상을 하고 있지 못했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북한의 예상을 보란 듯이 깨고 미국이 네. 신속하게 판단을 내려서 선택을 했어요. 네.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원인이 뭐였을까요? 그 당시가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세계가 이제 냉전 체제로 갈라지는 과정인데 이 냉전 체제의 패권에서 미국 중심의 자유세계가 밀리면 안 된다는 의식 자체는 팽배했어요. 근데 이제 실제 상황을 잘 몰랐던 거죠. 근데 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개발도상국에서는 뭐 땅 나눠준다 그러면 사람들이 사회주의 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루하루 상황이 다른 거예요. 갑자기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버리고 또 직전에 중국은 이미 공산화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공산화에 성공했다는 게 김일성 입장에서는 야 이제 미국이 충격을 받았겠구나. 근데 그 충격이 반대로 받은 거야. 야 이거 생각보다 이렇게 두면 안 자극이 된 되겠구나라는 거네요.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죠. 그럼 한반도도 더 중요해지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야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 어마어마한 위기의식이 폭발해버린 거예요. 아니 그러면 본격적으로 미국은 언제부터 참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바로 이제 6월 27일 뭐 그 시점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인물이 또 등장합니다. 저희 어떤 그 히스토리 한 컷의 하반기를 장식해줄 멜가더라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멜가더. 리암 니슨. 근데 메가더가 이제 빠르게 움직이죠. 6월 29일에 메가더가 자기가 전황을 직접 보겠다라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일본에서 자기 전용기를 타고 한강 방어 전선으로 날라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원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군에 이제 지원을 촉구를 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미국이라는 존재가 한국 사람한테는 굉장히 큰 존재였기 때문에 사실 미국이 참전하면 그냥 3일 만에 끝난다고들 생각했었어요. 그런 이제 생각을 심어준 것 자체는 심리전으로 훌륭했던 거죠. 그분이 오셨다. 근데 문제는 전쟁이라는 건 마음먹어서 바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급한데 지금 빨리 미군이 왔다는 걸 눈으로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일개 연대 전투단을 급파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7월 1일에 메가더가 당시 일본에 주둔 중이었던 24사단을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거기서 선발해서 스미스 특수임무부대라는 걸 편성을 합니다. 와우. 이름 자체가 되게 미국답잖아요. 스미스 부대. 네. 네. 근데 이제 스미스 부대. 스미스 씨. 부대. 네. 근데 진짜 이제 스미스 미군이 오니까 북한 군들이 어떻게 좀 물리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럴 리 없죠. 그럴 리 없죠. 이 상황은 최악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의 어느 정도의 체제 개혁이 완성이 돼가는 과정 속에서 일본에 있었던 미군도 많이 빠져나갔어요. 많이 빠져나갔고 문제는 이제 군대만 빠져나간 게 아니라 이제 어떤 장비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부족했던 상황. 그래서 여러 군인들의 이 한국전쟁 관련된 미군 장군들의 회고록을 보면 계속 나오는 게 뭐냐? 항공 사진을 검토할 이 전문가가 없다. 왜냐하면 미군이 기본적으로 항공기를 띄워서 위치를 다 파악한 다음에 사진을 딱 보고 전쟁을 짜는데 그 전문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대대를 이 스미스 부대를 꾸밀 때 굉장히 좀 약할 수밖에 없었고요. 부대도 되게 작아요. 뭐 2개 보병 중대, 4.2인치 박격포 2개 소대, 그리고 이제 무반동 총 사수 1명. 그리고 2.36인치 바주카포 6개 팀. 이 정도인데 이게 지방, 저는 이제 좀 후방에 있었었는데 군대를 후방에 있는 한 대대 하나 정도, 한두 개 정도 작은 부대인데 와서 계속 지죠. 와서 지고 또 지고 또 지고. 그런데 사실은 당시 북한군은 훈련이 굉장히 잘 된 군대였습니다. 훈련도 잘 받을 뿐만 아니라 중일 전쟁 때 조선인들이 많이 이제 중국군에 참전해서 싸워요. 그 부대원들을 북한이 받습니다. 중국을 통해서. 최정예 부대가 이미 예. 경험도 많고. 전투 경험이 있는 부대가 한 4만 명 가까이가 북한군에 들어와서 편입이 됩니다. 이거는 전투력에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죠. 근데 진짜 그렇게 커다라고 막강한 존재라고 생각됐던 미군이 북한군한테 깨졌다고 하니 메가더 장군은 놀랐겠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전략이에요. 계속 지면 앞에 북한군의 속도를 늦출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통계적으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말씀드리게 되면 실제로 첫 전투에서 150명이 죽고 26명이 실종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도 이제 계속 이제 손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대신에 이 과정 속에서 이 메가더 장군이 대충 북한군 전력이 이 정도니까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되겠다.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또 좀 많이 준비해야 된다. 이런 전략을 쓰는 거니까 진짜 이 부대는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죠. 스미스 부대가 이제 계속 패배하고 있는 시점에 어찌됐건 북한군의 진격 속도가 늦어지잖아요. 그 와중에 이제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이제 승이 내려오니까 계속 이제 한반도로 들어오게 되고요. 이 당시 이제 8사단장이었었던 워커 중장이 되게 유명합니다. 소위 말하는 워커라인, 낙동강 방어선을 딱 주장을 하죠. 그때 막 반발도 되게 심했어요. 왜냐면 이게 막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하니까 다른 막 장군들이 이거 틀렸다, 너무 넓다, 줄여야 된다 얘기하는데 여기서 또 메가더 장군이 되게 유명한 말을 해요. 군대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워커가 책임지니까 워커 라인대로 가자 하면서 낙동강 라인을 만들고요. 진짜 힘들었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이렇게 선으로 딱 돼 있지만 제일 처음에는 이게 지금 한국군도 엉망이야, 미군도 부족해 하니까 선을 설정만 해놓고 그걸 이제 채우는 과정인데 당시 기록을 보게 되면 이제 차례로 불기. 그러니까 이쪽에서 북한군 쳐들어오면 이쪽 라인 보강하고 저쪽에서 여기 보강하면서 계속 차례로 불가하면서 줄을 만들고 그래서 결국 이제 전선을 연결시키는데 성공을 하죠. 그 당시에 낙동강이 만약에 뚫렸으면 그렇죠. 뭐 큰일 났죠. 그러니까 진짜 위험한 상황. 정말 덜 알려진 이야기지만 실제로 이제 이 당시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만약에 낙동강 전선 뚫리면 임시정부를 부산에 유지하는 게 힘들다. 제주도로 가자. 심지어 오키나와로 가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 당시 전황이 급박했던 거죠. 돌발 퀴즈. 돌발 퀴즈. 6.25 전쟁 최후의 보루 낙동강 전선을 방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부대의 이름은? 야,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이렇게 보기가 지금 5개가 있는데 네. 5개가 전부 다 이제 뭐 호미, 보따리, 낫, 지게, 뭐 집신 이렇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농민들이 뭔가 쓸 것 같은 그런 탱크가 오고 막 총을 들고 싸우는데 호미? 낫을 들고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 탱크 뚜껑 열어서 이렇게 참 영화를 많이 봤죠? 그렇죠. 영화도 좀 나는 탱크 뚜껑을 열기까지가 홈이 들고 거기를 내가 가는 게 해본 쉽지 거는 않죠. 유일하게 난 집신 부대는 안 해봤지만 고무신 부대는 해봤어요. 고무신 부대 군대 보냈을 때 아, 고무신 부대. 야 이거는 진짜 어렵네. 이거는 진짜 어려워요. 정답이 뭐죠? 뭐예요 정답이? 아 지게 부대? 진짜 지게 부대? 지게네. 부대찌개도 아니고 지게 부대네. 그 약간 지게. 아 근데 전쟁이랑 지게랑 진짜 뭐 연관성이 없어 물자를 보이는데. 실어 날랐나 보다. 필요한 뭐 포탄 같은 거. 아 포탄을 저게 포탄 실으면 바로 부서질 것 같은데 나무가 엄청 무거워요 포탄이. 다소 생소하시죠? 네. 그다지 많이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었는데요. 당시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들도 많은 관심을 가졌던 그런 멋진 부대가 있었습니다. 오 지게 부대? 아 진짜 와 엄청 많네. 오 지게 부대? 아 진짜 와 엄청 많네. 지게 많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은 지금 간단한 그 훈련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총과 군장을 두는 대신에 보시는 것처럼 지팡이와 지게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 우리나라는 국토의 70%가 산악지대잖아요. 그래서 네. 보급이 쉽지 않았습니다. 와,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 지게를 진 노무대들이 이 지게에 평상시에는 뭐 땔감이라든가 식량을 실었지만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탄약이라든가 이런 식량을 싣고 군인들을 위해서 저걸 날랐고요. 그리고 부상병들을 이게 후송하기도 했다 그래요. 아, 사람을 싣고. 예. 그래서 당시 지게 부대가 전투 현장에서 이렇게 옮길 수 있는 게 보시는 것처럼 45km 정도까지를 날랐다고 하고요. 45km. 그리고 16km 정도씩을 운반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몇 시간을 걷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평지도 그래서 아니고. 이 지게 부대를 당시에 미군들이나 유엔군들은 A-프레임 암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지게를 뒤에서 보면 A자처럼 보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올라가는 모습을 뒤에서 보니까 A자처럼 보인다고 해서 A-프레임 암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당시 보면 미군들도 저 지게 부대에 감탄을 해서 자기네들도 지게를 짐을 지고 옮기고 있는 그런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실 우리나라는 어찌됐건 우리나라 군인들이 그렇게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군인들이 작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미군 같은 경우는 이제 군인과 군 속이 나뉘어져 있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말 그대로 노무부대, 군 속의 역할만 담당하는 거니까 어떤 그 군인 유공자로서의 어떤 그런 인정을 좀 받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름도 없이 그냥 자신의 한 몸을 바쳐서 희생을 하고 피땀을 흘린 거잖아요. 지금 우리도 거의 모르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방송을 통해 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안타까운데요. 이 지게 부대 같은 분들의 헌신을 우리가 절대 네.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 너무나 안타까운데 전쟁은 또 이제 또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고 아직 할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두 번째 한 컷 만나보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의 남침 도발로 인해 동족 상잔의 비극 6.25 전쟁이 발발한다. 1950년 7월 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메가더 장군이 총사령관으로 임명되고 유엔군의 파견을 결정. 국제평화와 한반도의 안전을 지키고 공산 세력으로부터의 공격을 막기 위해 세계 각국의 젊은 영웅들이 한반도로 모인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포화 속으로 뛰어든 영웅들. 히스토리 한 컷. 오늘의 두 번째 한 컷이 공개가 됐습니다. 아, 난 너무 슬퍼. 그냥 맞아요. 사진만 봐도. 딱 저 십자가 때문에 바로 느낌이 오는데 저기 공동묘지 아닐까요? 네. 나무 십자가의 가로 부분에 자세히 보니까 로열 오스트레일리아라고 써 있어요. 호주 출신의 군인들이 모셔져 있는 묘역인 것 같은데요. 오. 히스토리 한 컷 퀴즈. 1964년 두 명의 한국 여성이 6.25 전쟁에서 전사한 유엔군 묘지를 살피고 있다. 과연 사진 속 유엔군 묘지는 다음 중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 확실히 뉴욕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저 할머니들이 뉴욕에 계시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유엔 본부가 저 뉴욕에 있잖아요. 혹시나 또 뉴욕에 있잖아. 근데 그 할머니들이 뉴욕에 가실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뉴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두 분 정도는 갈 수 있죠.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저기가 부산입니다. 예. 제 고향이 부산이거든요. 고향이 부산인 거하고 저기가 부산인 거하고 얘기 안 무슨 맞아. 관계가 있죠? 가봤다 이거지. 아니. 국내에 있으니 가봤다는 거 아, 저기 아니에요? 가보셨어요? 예,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저 부산 남구에 저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은 저는 고향이 서울인데 전 서울 할게요.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정답을 확인해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뉴욕은 확실히 아닌데 정답은 어디? 부산. 진짜? 이곳은 이제 부산에 있는 제한 유엔 기념공원이고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조성된 유엔군 묘역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구나. 이거밖에 없어요. 와, 근데 이 사진을 찍은 사진 기자님이 우리 김경훈 기자님하고 특별한 인연이 있으시대요. 예? 네, 인연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이 구아바라 시세이라는 일본을 대표하는 다큐멘터리 사진가가 찍으신 사진이에요. 50년 넘는 기간 동안 한국을 지속적으로 다큐멘터리 사진을 기록을 하신 분이에요. 이 사진에 든 이야기를 직접 들으려고 직접 전화를 드려서 김경훈 기자님은 우리 프로그램에 없어서는 안 돼 소금 같은 존재십니다. 야 이게 별말 오늘 뭐 스튜디오에 모셨나요? 모시려고 했는데 자 이제 나오시면 됩니다. 예. 나오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이 사진을 찍었을 때 그 순간을 생생한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께서 여기를 가신 게 전쟁 휴전이 끝나고 10년이 지났지만 한반도에 남아있는 전쟁의 흔적을 사진으로 남기기 위해서 이 부산의 제한 유엔 기념공원을 방문하셨다고 해요. 막상 가보시니까 생각보다 규모가 훨씬 크고 많은 무덤들이 있어서 한국 전쟁에서 많은 외국에서 온 유엔군들이 목숨을 바쳤구나 그런 생각이 드셨고 마침 현장에서 저 아주머니 두 분께서 이 묘비를 깨끗하게 닦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참 마음이 따뜻하신 분들이고 그분들이 잊지 않고 있구나
그런 마음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사진 자체로도 너무 뭉클했는데 사진을 찍으신 분의 얼굴도 보고 그 뒷이야기까지 김경훈 기자님 그러니까. 덕분에 들으니까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이렇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영웅들이 모셔진 곳. 지난 11월에 제한 유엔 기념 공원에서 뜻깊은 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현장 함께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 위치한 제한 유엔 기념공원. 이곳은 세계 유일의 유엔 기념 묘지입니다. 세계 평화와 자유의 대의를 위해 그리고 한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유엔군 전몰 장병들의 유해 2,300여 위가 안장되어 있습니다. 국군과 함께 포화 속 전장을 누볐던 유엔 용사들이 70년 만에 다시 찾은 대한민국. 콜롬비아 참전 용사 유해와 영국 참전 용사 유해를 맞이하는 유해 봉환식이 열렸습니다. 유엔 참전용사 호세 구스타보 파스카가사 레오니 여기서부터 대한민국이 모시겠습니다. El difunto José Gustavo Pascagaza León, desde ahora la República de Corea cuidará de él. 자유수호와 평화를 위해 싸우던 한국에서 영면하기 위해 돌아온 참전 영웅들. 제한 유엔 기념공원에서 유해 안장식이 열렸습니다. 콜롬비아 참전 용사가 제한 유엔 기념공원에 안장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 한국에 묻히고 싶다는 이들의 뜻을 기리기 위해 유가족들의 손끝에서 영웅들이 안장됩니다. Bueno, mi padre estaría feliz porque él estaba muy orgulloso de haber asistido en la guerra de Corea. Siempre nos decía que su corazón era mitad colombiano, mitad coreano. Y yo sé que en este momento él desde el cielo está feliz de volver a esta tierra de Corea del Sur, que lo acogió tanto. Emocionada. Son sentimientos encontrados. Mi padre un héroe y agradezco el reconocimiento que le hagan a él en esta tierra que él quiso tanto y que luchó por la democracia de este país, por ver una soberanía libre. Y ese es el legado que nos deja a sus hijos y a todos. Gracias, agradecidos por Corea, como hermanos. Y que nuestra paz de Colombia tome este ritmo también que tenemos la necesidad de que Colombia sea como esta nación que surja por el bien de nuestros hermanos. Que haya paz en el mundo y en Colombia. Thanks. 인생의 가장 빛나는 젊은 시절. 이름도 모르는 동양의 작은 나라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친 유엔 참전 용사들. 당신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겠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이게 막 보는 동안 예, 너무 머리가 쭈뼛쭈뼛 쓰고 예, 뜨거워요, 막 마음이. 좀 그리고 아까 그 현장의 그 콜롬비아 유가족 분의 인터뷰가 또 굉장히 기억에 남고, 그러니까 콜롬비아가 6.25 전쟁에 파병한 유일한 중남미 국가라고 해요. 네, 콜롬비아는 유일한 중남미 국가로 해군과 육군을 포함해서 5,100명이 참전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봉환식이 더 뜻깊은 이유가 우리 콜롬비아 참전 용사가 제한 유엔 기념공원에 안장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인생의 가장 빛나는 젊은 시절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싸웠던 유엔 참전 용사들의 헌신 덕분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고향이 아니고 이영만리 타국에서 전우들과 함께 묻히고 싶다고 하시는 그런 그 심정, 이 한국에 대한 애정과 6.25 전쟁에 대한 각별함이 느껴져서 더욱더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부디 한국 땅에서 전우들과 편안하게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가 제한 정말 좋은 타이밍에 딱 네. 바뀌었습니다. 지금 배경이. 유엔 기념공원으로 우리가 들어왔네요. 그래, 갑자기 지금 부산에 딱 와, 왔어요. 그러네. 깃발이 막 펄럭펄럭. 펄럭펄럭. 부산이네. 부끄럽습니다. 예. 이게 저는 사실 지금 처음 알았는데 이게
언제 처음 설립이 된 거죠? 73년 전인데요. 1951년 1월 달 6.25 전쟁 전사자 매장을 위해서 유엔군 사령부가 딱 만들어지게 돼요. 특히 이제 50년 10월 달에 이제 중국군이 참전하게 되면서 전쟁이 국제전으로 굉장히 장기화가 되어가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유엔군 사상자 늘어갈 수밖에 없고 그들을 위한 시스템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됐고요. 당시가 이제 기본적으로 임시 수도 부산이었던 데이기 때문에 실제로 51년에서 54년 사이에 유엔군 참전 용사를 한 11,000여 명의 유해가 이제 이곳에 이제 와서 안장을 하게 된 거고요. 유엔 공원에서 가장 많은 유해가 모셔져 있는 나라는 어디예요? 사실 제일 많이 이제 사망자 발생한 나라는 당연히 미국이죠. 그래서 미국은 전사자가 한 36,000명 정도 된다고 현재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실제로 이곳에 안장돼 있는 분은 40분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의 특징 자체가 해외에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었던 우리의 전우들은 다 모셔서 고국으로 가서 안장한다라는 오랜 원칙이 좀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별로 안 계신 거고요. 반대로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영국군이 또 굉장히 많이 묻혀 계세요. 그래서 영국군 이제 돌아가신 분이 1,177명인데 그 중에 892분이 이곳에 또 묻혀 계세요. 이것도 전통이 다른 게 뭐냐면 이곳에서 죽었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걸 또 기억해 줘야 된다. 그래서 미국과는 좀 반대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영국군은 또 많이 묻혀 있는 나라마다 이 매장의 과정이나 전통이 다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알아보는 것도 좀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장례 문화가 좀 다르고 다른 거죠. 그렇죠. 정말 6.25 전쟁에서 많은 나라들이 우리를 도와 싸웠는데 유엔이라는 국제기구, 이 국제연합이 없었으면 또 불가능한 일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당시에 유엔은 어떻게 이 6.25 전쟁에 참전하기로 결정을 내리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입장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나름의 입장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통상 그냥 당연히 미군이 왔으면 이제 통일하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미국의 입장은 그렇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미국의 입장이라는 것은 유엔에서 결의한 그 분단선 자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핵심적이었었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전쟁 발발했었을 때 미국의 첫 반응은 원래 38선이 기준으로 나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38선 이북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발표를 했고 그런데 안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유엔에서 합의한 사항을 어기게 되는 거니까 불법적 행동을 하니까 우리가 군사를 파견해서 싸움을 진행하게 되는 이런 과정이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유엔이란 자체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어떤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서 전쟁을 방지하자고 만든 기구예요. 근데 전쟁을 방지하는 마지막 방법은 또 전쟁은 전쟁으로 막는 거죠. 그렇게 돼서 미국의 힘이 아니라 유엔의 힘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은 유엔의 존재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나라들 냉전에 의한 전쟁을 유엔이 힘으로 막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전례로서도 굉장히 중요했던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기적 따지게 되면 이게 이제 1950년 6월 29일 전쟁 발발하고 딱 4일 지나서 유엔 사무총장이 안보리 결의를 하면서 이제 북한의 무력 침공을 격퇴시키자라고 하면서 공식적으로 유엔에 참전을 선포를 하게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절차상 이야기를 하게 된 거고 이때는 이제 사실은 계산을 하는 거죠. 계산을 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참전하여서 한국을 지원해 주는 게 우리나라의 위상에 도움이 된다. 또 미국이 우리를 또 도와줄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어떤 계산 속에서 사람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 건데 그래도 꽤 많은 이제 나라들이 참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유엔이 창설된 뒤에 군대를 파병한 최초의 전쟁이 6.25 전쟁이라는. 네네네. 그럼 6.25 전쟁에 참석한 나라가 몇 개나 되나요? 미국을 포함해서 총 16개 나라가 이제 그 전투 병력을 보냈고요. 의료 지원팀은 6개국이고, 그러니까 다 합치게 되면 총 22개 국가가 우리나라를 도와주기 위해서 참전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숫자가 몇 명이냐에 대한 카운팅은 또 잘 몰라요. 네. 근데 야, 이 카운팅을 다 해봤습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 총 195만 7,733명. 그 중에서 사실은 미국이 압도적이죠. 그래서 미국이 178만 9천여 명을 이제 보냈으니까 전체 병력에서 이제 90%.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파견했고요. 그 외에도 이제 40개국이 물자 수송을 지원했고요. 6개국이 이제 전후에 전쟁 끝난 다음에 복구를 또 지원해주는 사업이니까 전쟁 일으키긴 쉬웠지만 그 전쟁을 끝내고 이 상처뿐인 나라를 새롭게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지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럭키 형님의 나라 인도도 참전을 했었나요? 네. 우리나라는 중립 노선 국가로서 유엔의 민간의 구호결에 참석해 의료 지원 부대를 보냈거든요. 의료 부대를? 네, 랑기라지 중령이 지휘한 채 60 야전 병원은 1950년 11월 20일 부산에 상륙해 영국 제27 여단을 지원했고요. 수준 높은 이수를 발휘해서 한국 정부로부터 많은 훈장을 받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마운 나라네. 지금도 인도에 의학이 좀 발달해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지, 그렇지. 의학 의료 많이 기술이 발전돼 있어서. 좋잖아요.
아 그럼 인도에서는 감사합니다를 어떻게 얘기하나요? 몰라. 너무 외국인 개그 감사합니다 쉽잖아요. 큰일 날 사람이네. 슈크리아. 슈크리아. 네, 소모에서 아 슈크리아. 슈크리아. 네. 감사하네. 히스토리 돌발 퀴즈. 돌발.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는 6.25 전쟁 당시 한국의 강류 부대라는 지상군을 파병한다. 여기서 강류 부대의 강류는 무슨 뜻일까? 야 에티오피아 말인가 봐요. 또 다 사자성어로 이렇게 어. 나왔네요. 다 그럴 듯한 것 같은데. 다 좋은데 저 네 가지 말 다 좋아서. 다 좋은데.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이 단어. 강류라는 게. 승승장구 3번. 초전박살. 초전박살. 1번 조전박살. 늦었어요. 안 늦었어요? 그럼 제가 정답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초전박살. 이런 사람도 있죠. 야, 근데 의외다. 에티오피아가 일단은 참전 용사를 보냈다는 그렇죠. 것도 의외인데 저렇게 어마무시한 목적을 갖고 이름을 지었다는 것도 네네. 어떤 자신감이 있었나 봐요. 강류라는 뜻은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초전박살이라는 뜻이라고 하고요. 에티오피아의 황실 근위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부대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에티오피아 하면 한국 사람들 입장에선 잘 몰라요. 커피. 그쵸, 커피. 뭐로? 아니면 이제 뭐 아프리카 어디에 좀 어려운 나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에티오피아가 역사도 굉장히 길고 제국주의 시대에 유일하게 무력으로 자국의 자주권을 지켰던 나라로도 굉장히 유명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싸움도 잘하고 저항도 강력하게 하고 가장 힘들었던 시점이 이제 에티오피아가 1935년, 그러니까 이탈리아에 무솔리니가 이끌던 파시즘 세력이 쳐들어왔었을 때 진짜 많이 죽었어요. 그때 27만 명 정도가 희생을 당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에티오피아인들의 생각은 뭐냐면 지금 자유가 억압당하는 거야? 가서 도와줘야 돼. 우리도 이렇게 버텼는데 이런 마인드인 거예요. 자유를 위해 그리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런 정신으로 정말 좀 순수하게 좀 자유를 수호하겠다 뭐 이런 어떤 이념 속에서 왔다고 하고요. 올 때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네. 멀잖아요. 그래서 그 1951년 4월 13일 수도 아디스아바바를 떠나서 정말 긴 항해 끝에 51년 5월 6일에 부산항에 상륙해서 작전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이동만 한 달. 그렇죠, 그렇죠. 아 진짜 너무 멋있고 감사한 분들이네요. 아 근데 아프리카에서 오셨잖아요. 근데 한국의 겨울이 좀 엄청 춥잖아요. 맞아요. 전 세계적으로도 엄청 추운 나라인데 싸우기 너무 힘들지 않았을까요? 근데 한국에 와서 추위 때문에 진짜 고생을 많이 그랬을 해요. 것 같아요. 침낭을 이 밤에 장진호 조선까지 자다가 중공군이 공격하잖아요. 네. 못 나오는 거예요. 왜요? 추워서. 입김 때문에 지퍼가 얼어붙어요. 수증기가 얼어붙어요. 이게 안 벗겨지는 거야. 아이고. 그래서 죽은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혹독한 추위였고 저 사진도 보면은 지금 흰색인 거 철모가 흰색인 거 봐서는 겨울에 지금 그 철모 위장모 한거 같은데 눈이. 장갑도 옷도 엄청 얇죠. 손 시려. 저 상태로 겨울에 싸우면 동사죠, 동사. 네, 그래서 싸울 수가 없어요. 뭐 손이 얼어서 방아쇠도 당길 수 없다. 뭐 그리고 이제 눈 같은 경우 이제 처음 밟아보는 분도 많으니까. 그렇지, 그 눈을.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도 그렇게 막 계산하지 않고 한 걸음에 달려와서 싸웠다는 게 대단하다. 그리고 당시 온 참전 용사 중에 아베베라고. 아 진짜요? 예. 아베베? 맨발의 아베베. 맨발의 아베베. 맨발의 아시죠? 아베베? 아 마라톤. 그렇죠. 마라톤 선수. 로마 올림픽과 도쿄 올림픽 마라톤 2연패해서 정말 60년대, 70년대는 마라톤의 영웅이었어요. 그렇지. 거기 로마 올림픽 때는 저 맨발로 뛰어서 세계 신호록 세웠거든요. 와 맨발로. 송기정 선생이 가장 만나고 싶어 했던 맨발의 사람. 만나고 막 사진 찍고 그랬더라고요. 저분도 한국 전쟁에 참전해서 실제 전투까지 합니다. 진짜요? 예. 오. 그리고 군에서 복무하면서 계속 군장 메고 이렇게 뛰는 거 연습을 많이 했대요. 그러다가 마라톤에 이제 국가대표까지 올라가는 저희가 아베베를 키운 건가요? 그렇게 한국의 이 산악지형이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지만 근데 부대 이름을 강류, 초전박살이라고 지었잖아요. 이름대로 됐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러지 못했을 것 같지 않나요, 솔직히? 적응하기 힘들고. 못 싸웠을 것 날씨도 같아요. 너무 어렵고, 춥고. 그렇죠. 그러나 강류보다 낫습니다. 아, 그래요? 다 이겼어요. 네. 실제로 이제 철원, 화천 이 주요 격전지 그 고생하셨던데 이런 지역에서 너무 추워요. 거기는 말도 못해요. 제가 철원 바로 옆에 있었는데 나라 상관없이 겨울에 맞아. 지금 가도 너무 추워요. 그 일대에서 에티오피아 군대가 무려 253번을 싸운 거예요. 근데
단 한 번도 안 지고 작은 전투든 큰 전투든 이제 다 승리를 거뒀다라는 거예요. 대박. 무패?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단 한 명의 포로도 발생하지 않고 그리고 전사자들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분들의 시신은 또 다 챙겨서 와.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와. 정말 말 그대로 다 싸워서 이기는. 강류 신화네요. 캐리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사진 2장에 담긴 히스토리를 들어봤는데요. 이제 또 다 같이 연출 사진. 캡션을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옛날부터 제가 간디가 말하는 명언 하나 있는데요. An eye for an eye will make the whole world blind. 눈의 눈임으로는 전 세계가 장님된다. 유엔군 묘역의 이 사진을 저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아주 단순하게 RIP, Rest in peace. Rest in Peace, 어, 편히 잠드소서라고 달아드리고 싶습니다. 길게 말할 필요도 없이 그냥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이렇게 오늘은 또 그 어느 때보다 이렇게 경건해지고 마음이 벅차오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승훈 씨의 또 다른 모습을 본 것 같아요. 굉장히 진지했어요, 오늘. 예. 진짜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참전 용사님들을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그분들을 너무 잊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을 기억하자라는 말이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와닿았습니다. 예, 우리 승훈 씨 말씀처럼 시청자 여러분도 가슴 깊이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 또 다른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한 컷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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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소위 말하는 학도병 이야기는 한국전쟁 시작부터 있었던 결국 이제 버티다 정말 처절하게 대치를 하다가 백병전까지 마다하지 않고 북한군을 끝까지 막아낸 그런 적의 얼굴을 북한군의 얼굴을 코앞에서 보면서 찌르고 어쩌면 그렇게 다들 포기를 안 했을까? 너무 훌륭하다. 수류탄을 갑자기 전방 숫자. 아유 럭키 아유 진짜 이게 정답이에요?